한양의 밤은 깊었다. 1623년 음력 8월 12일 추석을 사흘 앞둔 날이었다. 형조의 감옥 한켠에서 한 남자가 차가운 돌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25, 아직 젊은 나이였지만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등에는 곤장 자국이 선명했고 발목에는 무거운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다. 득수야. 감방 밖에서 누군가 그를 불렀다. 같은 주인 밑에서 일하던 노비 춘삼이었다. 춘삼은 얇은 창살 사이로 손을 집어넣으며 울먹였다. 나는 안 했어. 득수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춘삼아, 내가 정말 주인 나리를 죽일 리가 있겠냐? 알아, 나는 알아. 하지만 모든 증거가 너를 가리키잖아. 그날 밤 주인 나리 방에 내가 마지막으로 들어갔고 내 옷에서 피가 묻은 칼이 나왔고 춘삼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형조의 판결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양반을 죽인 노비, 그것도 자기 주인을 살해한 노비에게 내려질 형벌은 하나뿐이었다. 능지처참. 춘삼아. 득수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동자에는 이상하게도 포기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창 너머로 하늘이 보이냐? 응, 하늘. 왜? 오늘 밤 달은 어디쯤 떠 있어? 춘삼은 어리둥절했지만 창밖을 올려다보았다. 반달이 저기 서쪽 하늘에 있는데? 득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역시 그날 밤과는 다르군.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미쳤어? 춘삼아. 득수가 쇠사슬을 끌며 일어섰다. 그의 눈빛이 이상하리만큼 또렷해졌다. 나에게 마지막 기회가 있어. 내일 재판에서 내가 무죄를 입증할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 득수는 감방 창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곳에는 수천 개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별이 증명해 줄 거야. 그날 밤의 진실을. 춘삼은 친구가 정말 미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득수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천한 노비가 하늘의 별을 가지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한다.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기이한 재판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득수가 천문학을 배우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다. 그것은 8년 전 득수가 17살 되던 해였다. 주인 박상진은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양반 가문의 후손으로 35의 나이에 이미 상당한 재산을 모은 인물이었다. 그는 특히 골동품과 서적을 수집하는 것을 좋아했다. 어느 봄날 박상진은 득수를 불렀다. 득수야, 오늘 관상감에 심부름을 가거라. 천문학 책을 한 권 맡겨놓았는데 그것을 찾아오너라. 예, 나리. 득수는 처음으로 관상감에 발을 들였다. 그곳은 하늘의 별을 관측하고 기록하는 곳이었다. 높은 건물 위에는 거대한 천문 관측 기구들이 있었고 방 안에는 온갖 별자리 그림과 천체도가 가득했다.
잠깐만 기다려라. 지금 책을 찾아보마. 관리가 안으로 들어가자 득수는 혼자 기다리게 되었다. 그의 눈길이 벽에 걸린 커다란 그림에 멈췄다. 밤하늘의 별들을 정교하게 그려놓은 천문도였다. 저게 뭐지? 득수는 자석에 이끌리듯 그림 앞으로 다가갔다. 그림 속에는 수백 개의 점들이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각각의 한자가 적혀 있었다. 북두칠성, 견우성, 직녀성. 신기하지?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득수는 깜짝 놀라 돌아섰다. 60 정도 되어 보이는 백발의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함부로. 아니야. 구경하는 것쯤이야. 노인은 온화하게 웃었다. 너는 주인어른 심부름으로 온 노비로구나. 박대감 댁에? 예, 그렇습니다. 이름이 뭐냐? 득수라고 합니다. 노인은 득수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득수, 너는 그를 아느냐? 득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천민이라 그를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구나. 노인이 천문도를 가리켰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렇게 열심히 보는구나. 그냥 신기해서요. 저 점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규칙이 있는 것 같아서요. 노인의 눈빛이 달라졌다. 규칙? 어떤 규칙? 득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가락으로 북두칠성을 가리켰다. 저 7개의 점들이요. 제가 밤마다 하늘에서 보는 별들이랑 똑같아요. 저 국자 모양 말입니다. 오호. 그리고 저것들은 득수의 손가락이 다른 별자리로 움직였다. 계절마다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봄에는 저기에 있었는데 여름에는 조금 더 서쪽으로. 노인은 깜짝 놀랐다. 이 젊은 노비가 글도 모르면서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다니. 득수야. 예. 너 혹시 별 보는 것을 좋아하느냐? 득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밤에 잠이 안 올 때 자주 봅니다. 별들은 신기하게도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저를 속이고 때리고 욕하지만 별들은 매일 밤 같은 자리에서 저를 기다려주니까요. 노인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다. 그래. 별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 그 말이 맞다. 혹시 어르신은? 나는 이 관상감의 관리였던 사람이다. 이제는 은퇴하고 가끔씩 이곳에 들러서 후배들을 가르치지. 내 이름은 장응효라고 한다. 장응효. 득수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조선 최고의 천문학자 중 한 명이라는. 득수야, 내가 만약 천문을 배우고 싶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득수는 눈을 크게 떴다. 예, 저 같은 천민이요? 그래. 물론 공식적으로 배울 수는 없다. 하지만 내가 사적으로 가르쳐 준다면? 정말입니까? 나는 진심이다. 다만 조건이 있다. 득수는 숨을 죽였다. 절대 남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 내 주인에게도
다른 노비들에게도. 그리고 천문학을 사람을 해치는데 사용해서도 안 된다. 오직 진리를 탐구하고 하늘의 이치를 이해하는 데만 사용해야 한다. 약속할 수 있느냐? 득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약속하겠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부터 득수의 비밀스러운 공부가 시작되었다. 매월 초하루와 보름, 득수는 심부름을 핑계로 관상감을 찾았다. 장응효는 그에게 별자리를 가르쳤고 달에 차고 기우는 원리를 설명했고 행성들의 움직임을 알려주었다. 득수는 그를 모르기에 모든 것을 암기해야 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득이 되었다. 그는 하늘의 지도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릴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밤 득수가 별을 관측하고 있을 때였다. 득수야, 뭐하니? 춘삼이었다. 득수는 황급히 하늘에서 시선을 내렸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잠이 안 와서. 너 요즘 이상해. 자꾸 하늘만 쳐다보고. 춘삼이 의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무슨 비밀이라도 있어?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득수는 장응효와의 약속을 지켰다. 8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비밀이 지금 이 순간 그의 목숨을 구할 유일한 희망이 되었다. 사건은 보름 전 음력 8월 1일 밤에 일어났다. 그날 밤 득수는 평소처럼 별을 보고 있었다. 초승달이 서쪽 하늘에 가물거렸고 목성이 동쪽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다. 득수야. 갑자기 안채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주인 박상진의 부인이었다. 어서 와봐. 큰일 났어. 득수는 급히 달려갔다. 사랑채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렸다. 나리.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득수는 얼어붙었다. 박상진이 책상 앞에 쓰러져 있었다. 등에는 칼이 꽂혀 있었고 주변에는 피가 흥건했다. 나리. 득수가 달려가 주인을 흔들었다. 하지만 박상진은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 으악. 부인이 기절했고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사람 살려. 주인 나리가 죽었어. 순간 누군가 득수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비명을 질러. 저놈이야. 저놈 손에 피가 묻어 있어. 득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정말로 주인을 확인하느라 만진 탓에 손에 피가 묻어 있었다. 아니에요. 저는 이놈이 주인을 죽였어. 잡아라. 하인들이 득수를 붙잡았다. 득수는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다. 다음 날 아침 득수가 자던 작은 방에서 피 묻은 칼이 발견된 것이다. 그 칼은 분명 부엌에서 쓰던 칼이었다. 이놈이 확실해. 어젯밤 나리께서 이놈을 꾸짖었다는군. 주인의 조카 박흥립이 소리쳤다. 나리께서 이놈이 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매질하려 하셨는데 이놈이 원한을 품고 밤에 몰래 나리를 죽인 거야. 아닙니다. 저는 안 했어요.
입 닥쳐. 이놈아. 박흥립이 득수의 뺨을 후려쳤다. 내 방에서 칼이 나왔는데 뭘 어떻게 믿냐. 형조의 고발이 들어갔고 득수는 체포되었다. 신문은 가혹했다. 형조의 관리들은 득수에게 곤장을 치면서 자백을 강요했다. 내가 죽였지? 인정해. 아닙니다. 저는 그날 밤 사랑채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거짓말. 내가 마지막으로 나리방에 들어간 사람이야. 저는 저녁 식사를 드린 후에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는 증거가 있어? 증인이라도 있어? 득수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그는 혼자였다. 별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모두 잠든 후 밖으로 나왔었고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 곤장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득수는 끝까지 거짓 자백을 하지 않았다. 이놈이 정말 고집이 세구나. 형조 판서가 혀를 찼다. 좋아. 어차피 증거는 충분하다. 다음 주에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 감옥으로 끌려가는 길에 득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날 밤, 달은 어디에 있었지? 별들의 위치는? 득수의 머릿속에서 그날 밤에 하늘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는 8년간 익힌 천문학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날 밤의 정확한 시각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초승달의 위치, 목성의 고도, 북두칠성의 각도, 그리고 득수는 깨달았다. 내가 별을 본 시각. 그때 주인 나리는 아직 살아계셨어. 박상진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의원이 말했다. 사망 시각은 대략 밤 사경밤 9시 11시 정도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득수는 그보다 훨씬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그가 별을 관측한 시각은 정확히 밤 10시 15분경이었다. 초승달이 지평선 아래로 막 사라지려던 순간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시각에 득수는 뒷마당에 있었다. 사랑채에서 최소한 50보는 떨어진 곳에서 이걸 증명할 수만 있다면.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어떻게 천한 노비가 천문학을 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인가? 그리 계속 1월 15일고 누가 그의 말을 믿어줄 것인가? 득수는 밤새 고민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다. 장응효 선생님, 만약 그분이 증언해 주신다면, 만약 그분이 그날 밤의 천문 현상을 확인해 주신다면, 득수는 간수에게 간청했다. 제발 부탁입니다. 관상감의 장응효 어르신께 전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무죄를 입증할 방법이 있습니다. 간수는 코웃음 쳤다. 천한 놈이 무슨 수작이야. 조용히 해. 하지만 득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춘삼을 통해 장응효에게 편지를 보내려 했다. 물론 득수는 글을 쓸 수 없었기에 춘삼에게 내용을 불러주고 동네 서당의 훈장에게 대신 써달라고 부탁했다. 며칠 후 기적이 일어났다. 장응효가 형조를 찾아온 것이다. 나는 관상감의 전직 관리 장응효라고 하오. 득수라는 노비의 사건에 대해 중요한 증언을 하러 왔소. 형조 판서는 의아해했다.
관상감의 어르신이 어째서 노비의 사건에 그 노비가 천문학을 압니다. 그리고 그날 밤의 천문 현상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그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천문학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재판에서 기회를 주십시오. 만약 제가 틀렸다면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형조 판서는 난처해했다. 하지만 장응효는 조정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좋소.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기회여. 만약 헛소리로 판명된다면 두 사람 모두 처벌받을 각오를 하시오. 재판 날짜가 잡혔다.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천문학을 증거로 사용하는 재판이. 판 당일 형조의 대청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이 기이한 재판 소식이 퍼지면서 양반들과 중인들이 구경하러 몰려든 것이다. 노비가 천문학으로 무죄를 입증한다. 그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었다. 조용히들 하시오. 형조 판서가 호통을 쳤다. 그는 70 가까운 나이에 노련한 관리로 평생 수많은 사건을 다뤄왔지만 이런 사건은 처음이었다. 득수를 데려오너라. 쇠사슬에 묶인 득수가 끌려 들어왔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득수, 내가 천문학으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예, 그렇습니다. 방청석에서 비웃음이 터져나왔다. 노비 주제에 천문학이라니. 미친놈 아니야? 판서가 다시 한번 정숙을 명했다. 좋다. 그렇다면 물어보겠다. 너는 그를 아느냐?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문학을 안다는 것이냐? 득수는 장응효를 바라보았다. 장응효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게 천문학을 가르쳐 주신 스승님이 계십니다. 바로 저기 계신 장응효 어르신이십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뭐라고? 장 어르신이 노비에게 천문을 가르쳐? 말도 안 돼. 장응효가 앞으로 나섰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8년 전부터 저는 득수에게 천문학을 가르쳤습니다. 어르신께서 어찌하여 천한 노비에게 신분이 천하다고 해서 진리를 배울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장응효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 젊은이는 타고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읽는 눈을요. 박흥립이 벌떡 일어났다. 이것은 사기입니다. 저들이 짜고 치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라. 판서가 소리쳤다. 장 어르신 계속하시오. 득수는 그를 모르기에 모든 것을 기억으로 배웠습니다. 그 결과 그는 밤하늘을 마치 책 읽듯이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짜에 어떤 시각이든 그는 그 순간의 하늘을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어찌 믿을 수 있소? 시험해 보십시오. 판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좋다. 득수, 오늘 밤 자시밤 11시 새벽 1시에 달은 어디에 있겠느냐? 득수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음력 8월 18일. 상현달과 보름달 사이. 달의 위상은 달은 남동쪽 하늘, 지평선에서
약 40도 높이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달 아래쪽으로 목성이 보일 것입니다. 오호! 장응효가 감탄했다. 정확하구나. 하지만 박흥립이 비아냥거렸다. 누구든 대충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확인할 수도 없는데. 판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일리 있는 말이요. 그렇다면 다른 방식으로 시험해 봅시다. 그는 관상감의 관리를 불렀다. 관상감에 천문 기록이 있지 않소? 과거의 어느 날을 무작위로 선택해서 득수에게 물어봅시다. 그가 정확히 맞춘다면 인정하겠소. 관상감 관리가 두꺼운 장부를 가져왔다. 그는 무작위로 한 페이지를 펼쳤다. 1620년 음력 5월 3일 새벽 5시에서 7시의 하늘을 말해보거라. 득수는 눈을 감고 계산했다. 방청석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그날은 초승달이 동쪽 지평선 위에 떠 있었을 것입니다. 높이는 약 15도. 그리고 금성이 달 왼쪽에 밝게 빛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북두칠성은 북서쪽 하늘에. 득수는 5분 동안 그날의 하늘을 완벽하게 묘사했다. 관상감 관리가 기록을 확인했다. 그의 손이 떨렸다. 맞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정말 맞췄어. 믿을 수가 없군. 판서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한 번 더 시험하겠다. 이번에는 더 어려운 날짜가 선택되었다. 1618년 동지날 한밤중. 득수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답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정확했다. 이럴 수가. 판서는 경악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로 이 노비가 천문학을 아는구나. 장응효가 말했다.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이 젊은이는 하늘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사건이 일어난 그날 밤의 하늘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좋소. 판서가 득수를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득수, 사건이 일어난 음력 8월 1일 밤을 말해보아라.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득수는 심호흡을 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이었다. 그날 밤 저는 뒷마당에서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몇 시쯤이었느냐? 정확한 시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득수의 목소리가 또렷해졌다. 그날은 음력 초이틀, 초승달이 뜨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초승달이 서쪽 지평선 아래로 막 지려고 할 때 밖으로 나왔습니다. 초승달이 질 때라면 관상감의 기록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날 초승달이 진 시각을 말입니다. 관상감 관리가 급히 기록을 뒤졌다. 음력 8월 1일, 초승달의 침몰 시각은 밤 10시 15분입니다. 바로 그 시각입니다. 득수가 말했다. 제가 마당에 나갔을 때 달은 막 지려고 했고, 그때 저는 목성이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득수는 그날 밤의 하늘을 완벽하게 재현했다. 북두칠성의 위치, 직녀성과 견우성, 화성의 밝기까지
제가 그렇게 한각 15분 정도 별을 보고 있을 때 안채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달려갔을 때는 이미 날이께서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잠깐, 박흥립이 소리쳤다. 그것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소. 그가 별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누가 증명하겠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득수가 차분하게 말했다. 바로 달과 별이 증명할 것입니다. 달과 별이 증명한다고? 판서가 물었다. 무슨 뜻이냐? 득수는 법정 가운데로 걸어 나왔다. 쇠사슬이 덜그럭거렸다. 날이 제가 그림을 그려도 되겠습니까? 그림을? 예. 하늘의 그림을 말입니다. 판서는 허락했고 관리가 큰 종이와 목탄을 가져왔다. 득수는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비록 글은 몰랐지만 8년간 천문도를 보아온 그는 그림만큼은 그릴 수 있었다. 이것이 그날 밤 9시에서 11시의 하늘입니다. 종이 위에는 정교한 밤하늘이 펼쳐졌다. 초승달, 별자리들, 행성들의 위치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득수는 다른 종이에 또 다른 그림을 그렸다. 바로 한각 15분 후의 하늘입니다. 두 그림에서 달과 별들의 위치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장응효가 감탄했다. 정확하구나. 지구의 자전으로 인한 천체의 이동을 완벽하게 계산했어. 제가 마당에 나갔을 때 초승달은 바로 이 위치에 있었습니다. 득수가 첫 번째 그림을 가리켰다. 달은 서쪽 지평선에 걸쳐 있었고 목성은 동쪽에서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 나리의 사랑채는 서쪽에 있고 제가 있던 뒷마당은 동쪽에 있습니다. 제가 만약 그 시각에 사랑채에 있었다면 저는 동쪽 하늘의 목성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건물이 가로막혀 있으니까요. 오호. 하지만 저는 목성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지평선에서 막 떠오르는 목성을요. 이것은 제가 동쪽 마당에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박흥립이 반박했다. 그것은 당신 말일 뿐이요. 거짓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소. 거짓말을 하려면 이렇게 정교하게 맞출 수 없습니다. 장응효가 끼어들었다. 천문 현상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달의 위치, 별의 각도, 행성의 고도,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치해야만 합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전체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게다가 득수가 말을 이었다. 저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증거? 예. 그날 밤 저는 유성을 보았습니다. 유성? 그렇습니다. 제가 목성을 보고 있을 때 북쪽 하늘에서 큰 유성 하나가 동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우 밝은 유성이었습니다. 관상감 관리가 다시 기록을 뒤졌다. 음력 8월 1일 유성 관측 기록이 그가 멈췄다. 눈이 커졌다. 있습니다. 음력 8월 1일 밤 10시 15분 북쪽 하늘에서 대형 유성 관측 동쪽 방향으로 낙하 법정이 술렁였다. 정말이군. 유성까지 맞췄어.
판서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다. 득수, 너는 정말로 그 시각에 마당에 있었구나. 예, 나리. 하지만 박흥립이 필사적으로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무죄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가 별을 본 후에 나리를 죽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득수가 고개를 저었다. 제가 비명을 듣고 달려갔을 때 의원이 나리의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망 시각을 밤 사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밤 사경은 밤 9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더 정확한 시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날 검시를 했던 의원이 앞으로 나왔다. 시신의 상태를 보면 대략적인 시각을 알 수 있어. 체온, 시반회 정도 등으로. 그렇다면 나리께서는 대략 언제쯤 돌아가신 것입니까? 의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체온과 시반의 상태를 보았을 때 사망 후 한각에서 반 시진 15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것으로 보였소. 제가 방에 들어간 것이 대략 술시 사각밤 10시 30분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리께서는 그보다 한각에서 반 시진 전에 돌아가셨다는 뜻이죠? 그렇소. 그렇다면 사망 시각은 밤 9시 30분에서 밤 10시 15분 사이가 됩니다. 득수는 다시 자신이 그린 천문도를 가리켰다. 저는 술시 삼각의 마당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각 동안 별을 보았습니다. 그 후 비명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즉, 나리께서 돌아가신 시각에 저는 동쪽 마당에서 별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완벽한 알리바이였다. 박흥립은 창백해졌다. 아니요. 이것은 속임수요. 모두 거짓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판서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득수, 내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너는 무죄다. 감사합니다, 나리. 하지만 한 가지 더 묻겠다. 내 방에서 발견된 그 피 묻은 칼은 어찌 된 것이냐? 득수는 고개를 저었다. 저도 모릅니다. 누군가 제 방에 몰래 넣어 놓은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 그것은 득수가 박흥립을 바라보았다. 진짜 범인이 알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박흥립이 소리쳤다. 나를 의심하는 것이냐? 조용히 하시오. 판서가 말했다. 득수, 계속해 보거라. 나리, 제가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 왜 하필 제 방에서 칼이 발견되었습니까? 범인이라면 칼을 감추거나 버렸을 텐데 왜 자기 방에 보관했겠습니까? 그것은 둘째, 주인 나리께서 저를 꾸짖었다는 것은 누가 말했습니까? 판서가 기록을 확인했다. 박흥립이 증언했구나. 박흥립 나리만이 그것을 증언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박흥립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건 사실이야. 나는 분명히 보았어. 셋째, 득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주인 나리께서는 왜 돌아가셨습니까? 그야
내가 죽였으니까. 아닙니다. 제 말은 왜 주인 나리께서 죽임을 당해야 했느냐는 것입니다. 주인 나리께는 원한을 품을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판서가 흥미를 보였다. 말해보아라. 주인 나리께는 아들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조카인 박흥림 나리를 양자로 드리려 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어떠냐? 하지만 최근 주인 나리의 부인께서 임신하셨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그렇다면, 만약 아들이 태어난다면, 박흥림 나리는 양자가 될 수 없고 상속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박흥립은 창백해졌다. 이것은 모함이요. 나리. 득수가 판서를 바라보았다. 박흥림 나리의 옷을 조사해 보십시오. 그날 밤 입었던 옷을 말입니다. 아마 피가 묻어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내 옷을 조사하라고? 이 천한 놈이 두려우십니까? 득수가 조용히 물었다. 결백하시다면 조사를 거부하실 이유가 없을 텐데요. 판서가 명령했다. 박흥립의 집을 수색하라. 며칠 후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다. 박흥립의 집 우물 속에서 피 묻은 옷이 나온 것이다. 게다가 그 옷에서는 박상진의 피뿐만 아니라 박흥립 자신의 피도 발견되었다. 아마도 범행 중에 다친 것으로 보였다. 박흥립은 결국 자백했다. 그는 양자가 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숙부를 살해했고 죄를 노비 득수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칼을 득수의 방에 몰래 숨겼던 것이다.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박흥립은 존속살인의 죄로 능지처참에 처한다. 득수는 무죄다. 즉시 석방하라. 쇠사슬이 풀리는 순간 득수는 무릎이 꺾였다. 장응효가 그를 부축했다. 잘했다, 득수야. 내가 해냈구나. 스승님,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문학이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아니다. 장응효가 고개를 저었다. 내가 포기하지 않은 의지가 너를 구한 것이다. 천문학은 그저 도구였을 뿐이야. 득수는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따스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낮이라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득수는 알고 있었다. 저 위에 수천 개의 별들이 여전히 빛나고 있다는 것을, 거짓말하지 않는 별들이, 진실을 증명해주는 별들이.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노비가 천문학으로 무죄를 입증했다는 이야기는 온 나라에 알려졌다. 한양의 백성들은 득수를 별 보는 노비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후세에까지 전해졌다. 신분이 낮다고 해서 진리를 배울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천한 노비라도 하늘의 별은 평등하게 빛난다. 그리고 때로는 그 별빛이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역사를 바꾼다. 득수는 평생 천문학을 공부했다. 비록 공식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그는 조선의 숨은 천문학자 중 한 명으로 기억되었다. 그리고 그의 재판은 조선 역사상 가장 특별한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신분을 뛰어넘고 편견을 깨뜨리고 오직 진실만이 승리한 재판.
밤하늘의 별들이 증인이 된 유일무이한 재판. 그날 밤 득수는 다시 별을 보았다. 북두칠성이 북쪽 하늘에서 빛나고 있었다.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었다. 그리고 달이 차갑지만 아름다운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 득수는 미소 지었다. 고맙다, 별들아. 너희가 진실을 말해줘서. 밤하늘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별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진실하게 빛나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